안녕하세요. 가투르 라운지 모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져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작 전에 당부의 말씀 하나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마에 뾰루지가 터져 있어가지고 제가 뭔가를 붙이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상한 부위에 붙이고 왔는데 너무 이거는 신경 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분야가 원유입니다. 원자재 투자 중에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원유 투자는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하고 있는데, 최근 이 원유가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올 초부터 원유가 사실 꾸준히 잘 올라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좀 많이 심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선물 지수를 좀 전에 보니까 이제 50달러가 살짝 붕괴된 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실제로 원유가 굉장히 커다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은 원유에 대한 간략한 이해 및 그리고 원유에 대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원유에 대한 가격대라든지 기술적인 분석과 추천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원유란 게 일단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거래가 되는 상품인지를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왔으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유, WTI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원유를 뽑는 그런 설비 기계들의 모습이고요. WTI는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에이트라고 해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고 합니다. 중진류가 뭘까요? 네, 모르셔도 괜찮아요. 중진류라는 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결국 원유라는 걸 이렇게 뽑으면은 정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정제 과정을 거쳐서 원유는 여러 개의 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가솔린이 나올 수가 있고 디젤류가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은 가스가 나올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원유를 뽑아가지고 여러 개의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뽑아낸 원유의 등급별의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중진류는. 그리고 북해 브렌트유가 있고요. 그리고 아랍의 두바이유와 함께 서부 텍사스산, 우리가 흔히 아는 WTI는 세계 3대 원유로 불립니다. 국제유가의 가격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WTI가 가지고 선물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죠. WTI는 뉴욕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는 WTI입니다. WTI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이 WTI가 전체적인 원유 시장의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 사실 예전에도 석유는 우리가 생각하기 저쪽 아랍에서 많이 나지 않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을 주도해야 한 것은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WTI가 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원유를 이제 정제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원유 정제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쯤은 보아둘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기술적으로 혹은 단계적으로 굉장히 자세히 알아둘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건 저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굉장히 좀 쉽게 전달을 해드릴까? 그랬더니 역시나 굉장히 심플한 그림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원유 정제 과정입니다. 보시면은 이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층에서 원유를 시추라고 하죠.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여기서 관을 타고 좀 전에 봤던 이 시설, 정제 시설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리파이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거치게 돼서 크루드 오일 리파이닝이라고 나와 있죠. 그 정제된 여러 개의 상품이 다시 저장소로 보내집니다. 정제를 통해서 여기로 보내지면 여기서 이제 쉬먼트라고 하죠. 선정. 이제 이 싣고 이동하는 행위가 일어나는데, 레일, 기차로 가거나 우리가 흔히 나오는 이 정유차라고 하죠. 여기 실어서 옮겨지거나. 원리는 간단해요. 뽑아요. 정제를 합니다. 그리고 저장소로 오고 나면 여기서 실어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크루드 오일의 구조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크루드 오일을 어떻게 정제하느냐, 기본적으로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여기다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은 온도에 따라서 분리되는 각각의 상품의 구간들이 있어요. 자, 그거를 정확히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나오냐면, 맨 위에는 가스 나오죠. 그리고 그 아래 자동차에 쓸 수 있는 가솔린, 그 아래 나프타, 그리고 케로신. 모르셔도 돼요. 얘는 딱 보니까 비행기 연료로 쓰는 애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은 디젤 오일. 그 아래에 있는 얘는
느낌 뭐죠? 이 통든 거 보니까 난방유 같은 거에 쓰는 애들이겠죠? 그 아래는 퓨엘 오일이라고 해서 이제 공장의 공업용 그 연료로 쓰는 거. 마지막에는 이거는 도로 포장재, 아스팔트나 이런 거, 뭐 아스콘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원유란 거를 하나 뽑으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저는 이걸 보니까 딱 드는 생각이 그럼 국내 화학업체나 이런 애들 중에서 주로 그 상품을 생산하는 게 어느 종류냐에 따라서 사실 또 원유 가격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원유는 이렇게 뽑아서 정제해서 저렇게 나눠진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 안 돼서 딱 2달 전 기사입니다. 9월 28일 기사예요. 아, 제목 아주 멋지죠? 유가 100달러 시대 오나 정유주는 화색이고 항공주는 울상이다. 지금은 항공주가 웃고 있을 거예요. 이거 진짜 2달밖에 안 됐어요. 이때쯤 브렌트유가 80불 넘어섰습니다. 80불 넘어섰고요. WTI는 제 기억에 75불을 넘어갔어요. 60불일 때는 가만히 있다 갑자기 WTI 75불을 찍으니까 막 이제 곧 100달러 막 온다고 막 설레발 치고 막 그랬는데, 그죠? 이때 이런 기사 정말 많이 나왔죠? 근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 기사가 9월 28일에 나왔어요. 이거 보시면은 옥토버 1일, 이게 10월이죠? 예, 10월 초 일주일 후부터 원유가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기서 나오고 여기서부터 쭉 떨어져요. 정말 어디 피할 자리도 없이 시원하게 떨어지는데, 이때 재밌었던 게 특히 이때 60불에서 갑자기 55불로 확 떨어졌어요. 이때 7.4%인가? 7%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3년 만에 제일 많이 떨어진 하락폭이다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화제가 되었습니다. 3년 만에 하루 7%가 넘는 폭락이 나왔고요. 지금은 이거보다 더 떨어졌죠. 지금은 여기서 10%도 넘게 또 빠졌어요. 지금 49에서 50 사이 정도 되죠. 5년간의 유가 차트로 그럼 보겠습니다. 원유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이때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딱 눈으로 봐도 여기 100불 넘는 자리예요. 왜냐면 저 끝이 80불이거든요. 100불 넘었었는데 이게 2014년 중간 뭐 여름에서 가을 갈 때입니다.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시원하게 떨어졌어요. 월봉에 이제 음봉인데 꼬리가 거의 없다는 얘기는 점점 계속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꼬리도 없어요. 거의 월말까지 최저가 당시 기준으로 제일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 월말에 또 이때 사실 곡소리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때 뭐 선물하신 분들 사이에서 원유 하다가 이때 대단했어요. 근데 더 투자자를 절망에 빠뜨린 건 다다닥 바닥 찍었다 이때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월봉이지만 눈으로 딱 보더라도 10% 훨씬 넘게 올랐거든요. 40불대에서 거의 60불까지 올랐으니까 한 30% 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래가지고 원유 오른다 이제 바닥 다졌다고 또 여기 이 자리에서 많이 들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또 지옥을 맛보죠. 오른 만큼 거의 비슷하게 또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또 반등 나오나 했더니 다시 떨어져요. 와, 이때 참 대단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16년 이때 기억나네요. 2월, 지금도 기억나. 2월 3월 넘어갔는데 유가가 드디어 30불을 밑으로 돌파를 합니다. 30불이 깨졌고 26불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때 기사만 열면 유가 폭락,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나라가 이제 뭐 큰일 났네. 이때 또 우리 언론들은 조용하다가 갑자기 또 이때부터 열심히 기사를 했습니다. 20불 장담 못해, 20불은 당연하고 10불까지도 열어다니는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당시 시장에서. 그런데 딛고 오르고 작년까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일정하게 오르내림을 반복하다가 이때 이거 언제죠? 2018년 되게 조금 전에 겨울부터 원유가 거의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간 라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원유가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고 이제 꾸준히 올라가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크게 걱정을 안 하나 했는데 두 달 연속 이렇게 폭락이 나왔고 지금도 폭락하고 있고 지금 원유가 이런 상태예요. 이게 이제 원유 가격 차트고 3개월짜리입니다. 보시면은
이 자리가 이제 75불 자리인데 한 76.5불 정도까지를 맥시멈으로 찍고 지금 계속 떨어져. 지금 예, 여기까지 떨어졌고 여기네. 여기까지 떨어졌죠. 50불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진 걸까? 이게 보시면 30%가 넘게 떨어졌어요. 지금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인정. 사람들이 궁금해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건지. 이 자료를 알아두면 되게 좋은 자료인데 이 자료를 알고 계시는 분이 사실 별로 안 계세요. 이게 뭐냐면은 국가별로 배럴당 단가입니다. 1배럴 캘려면 얼마나 그 비용이 소모되는지. 그렇죠? 맨 아래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뭐 아랍에미리트, 이란. 얘네들끼리는 거의 1, 2, 3, 4, 5위를 비슷하게 해요. 뭐 해마다 조금씩 뭐 1, 2가 살짝 바뀌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얘네들끼리는 굉장히 비슷하고 얘네들은 대부분 10불 조금 아래, 10불 조금 넘거나 그 정도 위치합니다. 실제로.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란 원유 뭐 수출 제재한다고 했었는데 이란이 한 12.6불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원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러시아가 17.2불 정도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해외 언론의 소식에 따르면은 러시아랑 이란은 사이가 좀 돈독합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러시아가 원유가 되게 싸 보이지만 이란보다는 그래도 한 30%가량 비싼 가격이에요. 단가가. 그래서 이란의 원유를 러시아가 대규모로 사가지고 사온 거는 자기네가 쓰고 농국에서 캔 거는 지금 밖에다가 수출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베네수엘라도 사실 나쁘지 않은데 23.5불인데 얘네는 지금 경제가 좀 굉장히 좀 타격이 크죠. 지금 정상 거의 회복이 당장 어려울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시면 중국이 대략 30불 그리고 미국이 36.2불 쉐일 오일이겠지 얘네는. 보시면은 뭐 브라질 48불 의외로 영국이 굉장히 비싸더라고 52불 정도 나옵니다. 단가가. 그러면은 이제 배럴당 자본 비용과 생산 비용으로 나오는데요. 이 회색이 자본 비용이고 그리고 실제로 생산에 드는 비용이 여기 파란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쿠웨이트나 사우디는 얘는 자본 비용도 얼마 안 들고 뭐 생산 비용도 얼마 안 드는데 보시면은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게 생산 비용이 그래도 적은 게 아무래도 유가가 계속 떨어지거나 그럴 때 뭐 유리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 자본 비용인데 뭐 부채가 굉장히 큰 나라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타입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유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 나라의 뭐 경제 상황이 어떻고 얘는 자본 비용이 어떻고 경제가 탄탄하다면 사실 뭐 생산 비용이 이렇게 많지 않고 자본 비용도 적당하면 괜찮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 원유 생산량이에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색깔 진한 데가 그 원유 생산 많이 나는데요. 좀 재밌죠? 저 지도가. 아랍에 다 몰려 있을 줄 알았거든요. 지도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거랑 좀 달라요. 우리 생각이랑. 러시아 진한 거 알겠고 사우디 진한 거 이해 가고 뭐 이란, 이라크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색깔 진한데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얘네 때문에 원유 시장이 이전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되게 진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국가별 원유 생산량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위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지금 원유 생산 가장 많이 하고 2위가 사우디, 3위가 러시아. 사실 얘네 셋은 한 몇 년 전부터 사실 비슷비슷했어요. 특히나 뭐 사우디, 러시아 비슷한데 작년부터 미국이 조금 치고 나가는 모양입니다. 단가의 문제를 떠나서 단가를 생각하더라도 아까 제가 미국의 단가가 36불 정도라고 보여드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가격대는 미국이 굉장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도 해요. 미국은 이제 원유 수입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100% 자급자족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할 때 원유를 뭐 이렇게 정제하는 과정에서 가스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미국은 가스도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조금 달라. 예전엔 그래서 미국이 페르시안만에 막 함대가 가 있어서 원유를 수송하는데 그 지역을 굉장히 좀 지켜줘야 했어요. 왜냐면 본인들 수입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자급자족이 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뭐 오펙과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조금 분명히 이제 다른 챕터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 순위는 보시면 비슷합니다. 캐나다, 중국, 이란은 비슷해요. 근데 이란도 사실 보면은 5위권에 들어갈 정도니까 굉장히 생산을 많이 하는 애들인데 이제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준다고 했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란의 생산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게 솔직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팔아먹을 때가 이제 그렇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아랍에미레이트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생각으로 굉장히 많이 원유가 나오고 있는 나라네요. 아랍에미레이트랑 쿠웨이트 이런 나라. 이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미국 원유 시장을 저희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길래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몇 년 안에 급부상을 하게 된 건지. 세일오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세일오일이라는 게 결국 뭐 아까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토양층이 사막으로 된 저기 아랍권과 미국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얘도 이런 뭐 파이프를 길게 집어넣습니다. 이게 보통 한 3km 정도 집어넣는다고 해요. 3km나 3km 이상 집어넣어서 파이프를 여기가 셰일 오일이 그 퇴적돼 있는 그런 층인데 여기다가 이걸 밀어넣고 이쪽에서 이제 구멍들이 있어서 압력을 내보낸다고 해요. 그 셰일 오일은 이제 굳어 있는 층인데 그게 깨지면서 얘를 이렇게 확 흡입한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이 과정에서 이게 깨져도 여러 가지 다른 물질도 섞여 있고 뭐 바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정제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피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기술력이 좋아져서 불순물은 이제 많이 섞이지 않게 뽑아내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고. 사실은 이 기술의 발전 때문에 미국의 그 셰일 오일의 그 추출 단가가 낮아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지역별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돼. 셰일 오일 생산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분홍색이 현재 지금 셰일 오일을 뽑고 있는 지역들. 이 진한 분홍색. 그리고 요 노란색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요 연한 분홍색은 뭐 좀 다른 퇴적물이나 이런 게 좀 섞여가지고 조금 더 그런 조정 작용 단계들이 필요한 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딱 이렇게 딱 보시면은 저 동부 저쪽에 많이 나오죠. 5대5 연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쪽에 많이 나오죠. 최근에는 로키 산맥 인근에서 또 대규모 셰일 그 퇴적층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기사로 본 거는 지금 최소한 미국이 300년을 쓸 그 석유가 매장량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300년이 아니고 50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추가적으로 또 나오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셰일 오일 매장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매장이 많은 지역이 이렇게 좀 크기가 크게 나오겠죠. 보시면 이제 중부 쪽에 좀 많이 몰려 있고 이쪽에 서부에는 이쪽에 해안가에서 좀 나오고 지금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이제 수백 년간 어렵지 않게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찍으셨어요? 네,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셰일 오일 생산 비용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대신에 주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토양층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근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13년부터 뭐 15년, 16년까지 다르지만 많이 떨어지는 데는 단가가 20대 거의 한 30불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텍사스 지역에서도 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단가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콜로라도나 노스다코타 그리고 텍사스 다 셰일 오일이 많이 나온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단가는 앞으로도 조금씩 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셰일가스의 생산 비용이 이렇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것 때문에 미국의 주별 소득 증가율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2017년 4쿼터부터 2007년 4쿼터부터 2017년 4쿼터까지 10년간의 모습인데 이게 애니얼 그로이스니까 매년 그 성장률입니다. 미국이 뭐 GDP 성장률이 최근에나 뭐 한 3% 넘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 놀스다코타 같은 경우는 셰일 오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얘네는 10년 동안 평균 3.6%씩 성장했어요. GDP가. 텍사스 많이 성장했고 캘리포니아 그리고 로키는 유타 쪽.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고 딱 느낀 게 이게 US 그로스 레이트라고 해서 미국 평균이 1.6%였어요. 미국 평균이 1.6%인데 이 자원이 발견되는 곳들은 지금 미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게 성장했다는 얘기는요. 임금도 올라갔다는 얘기랑 뭐 크게 다른 말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셰일 오일이 미국 사회의 이런 분위기를 좀 바꾸고 있고 조금 낙후됐던 지역들 뭐 크게 개발이 안 됐던 지역들까지도 셰일 오일이 발견됨으로써 동네가 부유해지고 있다는 증거 등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죠. 유가가 더 떨어질까? 저는 펀더멘탈적인 분석으로 그런 이야기만 여기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원유 또 시추하는 모습이죠.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라고 해서 for new wells라고 하는 저런 표현인데 저는 저 well이라는 단어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게 무슨 웅덩이, 구멍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원유를 또 시추하기 위해서 캐내기 위해서 이제 그 구멍을 뚫어야 되죠. 그거에 대한 비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완전 생산 단가랑 일치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퍼미안이라고 했던 뭐 여기 나오죠? 뭐 미들랜드 쪽 그리고 뭐 델라웨어 쪽 단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논쉐일 지역은 뭐 53 그리고 다른 US 지역의 쉐일 지역은 55불 정도. 이 정도가 처음에 이게 이제 공사를 들어가서 캐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꽤 중요한 정보인데 아까 오펙 국가가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단가가 실제로 원유를 뽑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는 되게 싸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부채를 고려할 때 희망 원유 가격이란 게 있습니다. 왜? 나라별로 사정이 다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그 치킨 게임, 원유 치킨 게임, 셰일 가스 업체들을 다 이제 말살을 시키려고 유가 전쟁이 붙어서 $30가 무너졌는데 그때 타격을 입은 건 미국만이 아니었어요. 그때 어느 나라가 제일 피해봤을까요? 제일 피해 많이 본 나라. 러시아? 사우디? 어딜까요? 여기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국가 거의 부도 상태까지 갔죠? 베네수엘라는 지금 117불은 나와야 부채를 고려했다면 안정적으로 쉽게 말해서 캘 수 있는 그건 그 단가인데 저기까지 간다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왜 저기 껴있냐면 오펙 국가거든요.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그 위치에 있는 오펙 국가예요. 근데 오펙이 기름값 떨어뜨리자 생산량 늘리자 해서 가격을 다운시켰잖아요. 뭐 얘네는 반대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유가가 점점 바닥으로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럼 얘네만 그럴까요? 나이지리아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생각보다 높아요. 부채를 감안한다면. 얘네는 지금 전부 오펙 국가입니다. 앙골라, 에콰도르, 리비아, UAE, 거봉, 알제리, 이라크 다 거의 한 50불 이상을 필요로 해요. 부채를 생각한다면. 그럼 지금 유가 얼마죠? 50불이죠. 부채 고려한다면 여기서는 버텨줘야 되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는 봤을 때 그런 그 판단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재밌는 자료입니다. 사우디가 계속해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뭐 사우디가 유가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뭐 최근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또 다시 그
전쟁이 일어나냐 유가 놓고.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우디 경제 성장률 그래프예요. 2013년 4쿼터에는 5%, 6%까지 나왔어요. 괜찮잖아요. 떨어지기 시작하죠. 언제부터? 2014년 이때부터 유가 전쟁 시작됐습니다. 다시 오르는 모습 보였다가 15년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떨어지고, 자 여기 16년 들어왔네요. 떨어져서 막 1%대 성장률로 내려왔다가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리고 2017년 4쿼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요. 오펙의 대장국이라는 사우디가 실질적인 마이너스 성장이 나옵니다. 이때 사우디 피해 많이 봤어요. 이때 2016년도에 나왔던 기사들로는 사우디에 여러분들 아시는 국부펀드라고 해서 그 자금을 크게 운용하는데 손해 많이 봤습니다. 2016년. 그리고 2017년 4쿼터 넘어가면서 이제 겨우 플러스로 가냐 경제 성장률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사우디는 2년 동안 적자는 아니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보셨겠지만 사우디가 오펙 국가 내에서도 그 유가를 뽑아 쓰는 비용이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대장 국가이기도 하지만. 근데 얘네 제가 뭐 다 보진 않았지만 얘네도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그럼 다른 이유를 하나 보겠습니다. 참고로 요 파란색이 오일 섹터고, 그리고 파란색이 오일 섹터, 이게 논 오일 그 프라이빗 섹터, 그리고 빨간색은 논 오일 퍼블릭 섹터입니다. 공공 관련인데 눈으로 봐도 지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던 게 파란색이었는데 사우디의 그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파란색이 줄어들어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때 심각하게 줄어들어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으로 볼게요. 두 번째는 이거죠. 사우디 하면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아람코예요. 아람코가 이제 사우디의 석유 국영 기업인데, 아람코 상장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2016년부터 아니 그 전에부터 계속 나왔는데, 상장을 하려면 유가가 가격을 잘 받아야, 아람코의 자산을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사우디가 가진 그 석유 매장량이 중요한 그 기준점이 될 수 있거든요. 유가가 계속 안 나와요. 그래서 올해 초에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뭐 이제 아람코가 타이밍이 됐네 뭐 하네 하면서 뭐 어쨌거나 상장을 하면은 애플을 제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2조 달러까지 나오네 마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걸 미룰 수는 없는 일인데, 지금 유가에서는 사실 아람코 상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상장을 높은 가격으로 자본을 이렇게 받아야 회사에서도 많은 더 여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유가가 이렇게 떨어져서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뭐 사우디 뭐 에너지 관련 그 장관은 뭐 트럼프한테 속았네 뭐 했네 하면서 굉장히 좀 강도 높은 그 비판성 발언을 냈고요. 그리고 아까 미국 1위라면 2위, 3위가 이제 사우디랑 러시아인데, 러시아에 뭐 이제 그 석유 담당하는 또 담당자를 만나서 뭐 협력을 하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베네수엘라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5%예요.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유가가 이때 높았죠. 100불 넘었었죠. 좀 괜찮다가 14년, 15년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16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거의 마이너스 20% 찍어요. 17년에 좀 올라왔어도 마이너스 한 7%.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얘네는 이게 예상치, 그러니까 IMF에 나왔던 예상치인데, 저 예상치에는 상당 부분 유가가 지금 가격으로 계산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유가보다 높은 유가를 유지했을 때 베네수엘라의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나온다고 계산한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에는 얘네는 기본적으로 랠리를 버틸 만한 기초 체력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는 얘네뿐만이 아니고 오펙의 다른 국가들도 해당되는 나라가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뭐 그런 지금과 같은 뭐 경제적인 폭락이 온 거는 결정적인 이유가 몇 년 전에 벌어졌던 유가 랠리, 치킨 게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번에 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GDP 성장률이죠. 이 회색이 보시면은 뭐 2009년이야 저기 금융위기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2014년, 15년 보시면 러시아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얘네도 자원부국이잖아요. 일단 가장 많이 그 수출하는 그 품목이 원유랑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가 지금 GDP가 작년 기준으로 치면 대한민국보다도 작아졌어요. 그렇다고 뭐 강대국이 어디 가겠냐만 분명히 예전에 러시아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힘이 많이 좀 줄어들고 위축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가격은 좀 마음에 굉장히 안 드는 원유 가격이라고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사우디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여기가 마음에 안 드는 가격대 50불이라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사실은 저는 한 50불 정도 보고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나 뭐 이제 사실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펀더멘탈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현상도 벌어질 수 있지만 이러저런 이유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50불선은 지켜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동안 좀 지키는 것 같더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두시면 좋겠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그래서 랠리가 한 번 더 일어날 수도 있죠. 세상에 뭐 불가능하거나 안 된다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랠리가 일어나면 미국이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훨씬 더 체력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단가도 훨씬 더 낮췄고, 그리고 경기도 지금 예를 들어 같이 경쟁을 벌일 만한 오펙 국가나 러시아에 비해서는 미국 경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또 랠리가 벌어지거나 하면 오펙 국가들은 정말 많이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예, 버텨낼 체력이 지금은, 그때는 그래도 어떻게 버텼는데 한 번 더 할 체력은 사실 없어 보여요. 사우디도 그렇고. 사우디도 지금 뭐 국부펀드로 뭐 소정이랑 뭐 해서 뭐 투자한다고 이런저런 액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가가 여기서 계속 떨어져.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이죠.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는 것 같아. 이제는. 그때랑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뒷타임에 다뤄보기로 하고, 제가 보는 원유 관련 사이트예요. 여러분들 뭐 investing.com도 많이 보시겠지만 여기 oilprice.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뭐 즐겨찾기 해놓으시거나 아니면 크롬에서 번역 기능 눌러 놓으시면요, 사실 원유뿐만 아니라 뭐 천연가스라든지 기타 이런 오일에 관련된 뭐 기사나 아니면 누구 그 오일 관련 전문가들이 쓴 글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움되는 내용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국내 번역 기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아시겠지만 원유라는 거는, 원유를 이해하면은 뭐 세계 경제 한 80%는 이해를 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권과 이해관계와 그리고 뭐 정치적인 요소 이런 거 뭐 환율적인 요소까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간략하게 설명드린 게 여러분들의 뭐 기본적인 원유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요 뒷타임에서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오셨잖아요. 너무 기대하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 제가 나타나겠습니다.